지금 미국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보고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교육청 긴급 점검 보고서. 읽기 부진 학생 비율 40% 돌파. 공개 수업에서 단어 하나도 못 읽는 상황 발생. 그런데 단 한 명의 학생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 아이는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책엔 영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죠. 이거요, 한글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웃었습니다. 외국 문자로 영어를 배운다고요? 그런데 단 2주 뒤 읽기 꼴찌였던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아이들이 아니라 미국 교육 방식 자체였다는 걸요. 도대체 왜 세계 최강 교육 시스템이 500년 전 한 왕이 만든 문자 앞에서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 현장에서 영어를 살린 건 영어 교육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교육 예산을 쓰는 미국이 왜 아이 하나 제대로 읽게 만들지 못한 겁니까? 저는 그날 아침 학교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3분은 서 있었을 겁니다. 유리 너머로 교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 게시판에는 어제 붙여둔 안내문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오하이오 주 교육청 장학사가 옵니다. 공개 수업 점검일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클리블랜드 공립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고 올해 교직 7년 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교 읽기 평가 점수는 오하이오 주 평균보다 16점 낮았습니다. 주 교육청은 3개월 전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면 학교 구조 조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교장 마이클 해리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오른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학부모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3명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최대한. 오늘 장학사가 직접 수업 참관을 요청했어요. 읽기지도 시간을 보겠다고요. 복도 온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4명, 그중 7명은 읽기 진단 점수 하위 20%에 속했습니다. 조던, 리아, 타이론, 사만다, 마커스, 이사벨, 그리고 맨 뒤에 새로 전학 온 노아박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지난주에 왔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어 5개를 썼습니다. 파닉스 읽기 훈련입니다. 오하이오 주 표준 커리큘럼이 권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볼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조던을 지명했습니다. 조던, 읽어볼까요? 프레이션. 다시 한번 천천히. 퍼레이션. 조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학사 레이첼 번스가 교실 오른쪽 구석 의자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볼펜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퍼퍼레이션이에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했습니다. 강세도, 분절도, 발음도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레이첼이 볼펜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노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에 적혀있는 문자를 처음 봤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이어가면서 그 공책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눈을 딴 데 두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기이한 형태의 선들이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모양이었고 칸칸이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으로 나갔습니다. 노아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 저 공책에 뭘 쓴 거예요? 영어 소리요. 제 방식대로요. 무슨 방식? 노아가 공책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칠판에 적힌 영어 단어 옆에 이상한 문자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요. 왜 한국 글자를? 영어 소리를 이걸로 쓰면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실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자기 익숙한 문자로 쓴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이 일주일도 가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레이첼이 교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업 평가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레이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만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빨간 잉크로 체크된 항목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정말 문제는 아이들 머리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아직도 낡은 방식에 매달리는 겁니까? 저는 평가서를 받아들고 교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종이는 2장이었습니다. 첫 장 상단에 굵게 인쇄된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기지도 역량 재검토 권고. 주교육청 장학사 레이첼 번스가 서명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개선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계획서는 같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실을 나와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간 뒤였습니다.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리에 공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옆에 나란히 쓰인 한글이었습니다. 퍼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 옆에 동그라미와 막대기들이 조합된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쉬는 시간, 저는 노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영어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노아에게 한글로 옮겨 쓰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노아, 이걸 다른 아이들한테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왜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방과 후에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하위권 아이들 넷을 남겨서 노아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설명은 노아가 직접 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전부 소리로 만들어졌어. 이 동그라미는 모음이고 이 막대기들은 자음이야. 각각 어떤 소리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소리인지 기억해야 해. 아니, 모양이 소리를 알려줘. 이렇게 생긴 건 항상 이 소리야. 조던이 눈을 찡그리며 노아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모양이 소리를 알려준다고. 알파벳은 A가 왜 A인지 이유가 없잖아. 그냥 외우는 거잖아. 한글은 달라. 이 자음은 소리 낼 때 입모양이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조용해졌습니다. 노아가 칠판에 자음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어디에 닿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노아가 설명하는 자음 형태는 실제로 발음기관의 단면도처럼 보였습니다. 기이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발음기관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아가 집에서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한 거냐고요?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한국 문자 체계라고 나왔습니다. 만들어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1444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이었습니다. 설계된 날짜가 있는 문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자를 설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저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칠판 옆 구석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글씨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물어봤더니 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누군가 미리 와서 쓴 것이었습니다. 입도 못 열던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미국 학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를 두려워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방과 후 읽기 클리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위권 아이들 7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씩 저와 노아 그리고 아이들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첫째 날 저는 단어 카드 10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리아는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정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틀려도 됩니다. 소리내는 연습만 해요. 노아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칠판에 한글 자음 5개를 썼습니다. 이 5개가 제일 중요한 소리야. 영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 소리를 조각으로 나눠본 적이 없어서야. 한글은 소리를 조각으로 만든 글자야. 한 글자가 한 조각이야. 그럼 이걸 외우면 영어를 잘 읽는 거야? 타이론이 물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소리를 들었을 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느끼는 거야. 노아가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느꼈습니다. 후두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사흘 뒤 정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 단어 6개를 칠판에 썼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리아가 손을 든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리아, 읽어볼까요? 서큘레이션이요. 맞아요. 어떻게 읽었어요? 소리를 조각으로 쪼개서요. 앞에서부터 하나씩요.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뒤에서 마커스가 리아를 봤습니다. 이사벨이 자기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읽기 클리닉 결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클리닉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처음 보는 단어 읽기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수치로 보면 참여 전 평균 42%였던 정확도가 클리닉 4회 후 68%가 됐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 교육청이 요구하는 읽기 성취 기준선은 65%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클은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게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커리큘럼 검토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한글을 쓴다는 게 학부모들한테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클리닉 공책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이들의 필기였습니다. 영어 단어 옆에 한글이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글 자음 위에 화살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음 기관 구조도를 찾아봤습니다. 노아가 칠판에 그렸던 자음 형태와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혀끝이 닿는 위치, 입술의 모양, 기류가 통과하는 경로, 한글의 자음은 그것들을 도식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 문자는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교장실 유리 너머로 낯선 어른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어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이었습니다. 사만다의 아버지였습니다. 성적이 오르자 축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분노가 먼저 터졌습니다. 아이 성적이 오르는데도 맞겠다는 건 도대체 교육을 지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려는 겁니까? 저는 교장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카터 선생님, 저는 사만다 아빠입니다. 사만다가 집에서 이상한 글자를 쓰더군요. 알아봤더니 한국 글자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방과 후 읽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요. 아이들 발음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승인을 받은 커리큘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교내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고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단계라는 게 공식 허가 없이 아이들한테 쓰고 있다는 뜻이군요. 브래들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학부모 2명의 서명이 붙은 민원서였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외국 문자 교육이 무슨 명분으로 이루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발음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도구요? 왜 미국 도구는 안 됩니까?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브래들리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논리는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클리닉에 사만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리아도 오지 않았습니다. 7명 중 2명이 빠졌습니다. 저는 남은 5명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 노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혼난 거냐고요.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교사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같은 학년 담임 케빈 포스터가 교무실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에밀리, 학부모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 네가 한글인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읽기 보조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학부모들이 알겠어. 오해받으면 끝나는 거야. 아이들 성적이 올랐어요. 케빈,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증거가 있어. 저는 교무실 의자를 당겨 앉아서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2주 동안 기록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클리닉 참여 5명의 읽기 정확도 평균은 현재 71%였습니다. 주 교육청 기준선 65%를 넘긴 지 사흘 됐습니다. 케빈이 지적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증거, 저도 그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육심리학과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읽기 발달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연구팀이 공개 협력 과제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미국 도구는 안 됩니까? 저는 그 질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앞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의 차였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학부모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현관에서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관이 무너졌습니다. 왜 500년 전 한 왕은 배움을 설계했는데 현대 미국 교육은 아직도 암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이클에게 불려갔습니다. 브래들리 로슨과 다른 2 학부모가 교장실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5명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법정 같았습니다. 카터 선생님, 브래들리 씨 측에서 프로그램 즉시 중단을 요청하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데이터 이전에 절차 문제가 있어요. 브래들리가 잘났습니다. 교육청 미승인 방법론이에요. 이건 교사 개인의 실험입니다. 학교가 공식으로 승인해 준 적 없고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공식 검토 요청을 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클리닉은 중단됐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쉰다고요. 조던이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타이론이 창밖을 봤습니다. 노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교실 불을 끄기 전에 노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노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백과사전 요약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444년 조선 왕조 제4대 왕세종이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저는 이 이름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름 자체가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문을 찾았습니다. 세종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문자를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문자 체계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자음 설계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본 자음 5개는 각각 혀, 이, 입술, 목구멍, 이의 단면도였습니다. 노아가 칠판에 그렸던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에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미국 학교는 어떻게 읽기를 가르칩니까? 파닉스입니다. 알파벳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방식입니다. A는 애 소리가 나기도 하고 A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냥 외웁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의 형태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모음의 형태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처음부터 누군가가 배우기 쉽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읽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논문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들이었습니다.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잦을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소리의 의문적 특성이 문자 형태에 직접 반영된 유일한 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500년 전 왕이 이것을 만들었다면 그 왕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은 순간 저는 제가 7년 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온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를 걸고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던 미국 교육계. 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 변화를 믿지 않았던 겁니까?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연구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메일 답장을 사흘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까지 차로 2시간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 있던 사람은 다니엘 오스틴 박사였습니다. 읽기 발달 연구팀 팀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에밀리 카터예요? 네. 이메일 드렸는데 확인했어요. 근데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다니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내용이 흥미롭긴 했거든요. 저는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 수치, 방식, 한글의 구조. 다니엘은 말없이 메모했습니다. 한글을 보조도구로 써서 음소 인식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증명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론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론요? 통제 집단 비교, 표준화된 검사 도구, 그리고 최소 8주 이상의 추적 데이터. 다니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공식 연구 협력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브래들리 로슨 측이 이 사실을 알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돌아와서 다니엘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검증해주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알게 됩니다. 공개 연구예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는 쪽이면요? 그러면 클리닉을 연구 중단합니다. 그건 제 책임으로 지겠습니다. 마이클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대신 학부모 설명회를 먼저 하세요. 설명회는 2주 뒤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학부모 30명이 왔습니다. 브래들리도 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클을 잡고 숨을 고른 다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검증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이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단합니다. 그 판단을 데이터에 맡기자는 겁니다.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효과와 별개로요. 한글을 사용하는 건 영어 소리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언어학 연구에서 한글의 음소 표기 체계가 의문 인식 훈련에 효과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사람과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읽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뒤에서 저한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의 눈빛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참여 아동 15명, 통제 집단 15명, 총 8주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다니엘의 연구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4주차 중간 결과에서 참여 집단의 음소 분절 정확도가 통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의 수준 점공호였습니다. 8주차 최종 결과 발표 날 다니엘이 저를 미팅 전에 따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데이터 브래들리 측에서 이미 요청했어요. 발표 전에요. 결과 발표가 끝난 뒤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의 아들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방법 앞에서도 국적부터 따질 겁니까? 그게 정말 선진국 교육입니까? 저는 데이터가 미리 유출됐다는 사실을 이틀 뒤에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이 보내준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이 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연락한 흔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 전에 검토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거절했지만 브래들리는 지역교육위원회 위원장 스탠 맥컬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부모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 도서관에 자리가 찼습니다. 학부모 42명, 교육청 장학사 레이첼 번스, 교육위원회 스탠 맥컬리, 그리고 지역 일간지 기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다니엘 옆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결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육심리연구소의 독립검증 결과입니다. 연구에 개입한 외부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여 집단 음소 분절 정확도 83%, 통제 집단 61%, 읽기 불안자가 보고 지수는 참여 집단이 22% 감소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 읽기 시도율은
참여 집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일어섰습니다. 방 안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 수치가 한글 덕분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제 집단도 동일한 시수의 읽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글 보조도구 사용 여부만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달랐을 수도 있고 동기부여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효과를 배제했습니까? 에밀리 선생님이 두 집단 모두의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앉았습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이건 제가 말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공책에 쓴 문자를 보고 실소했습니다. 외국 문자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말을 못하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사만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던과 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브래들리가 돌아봤습니다. 사만다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만다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말해줄 수 있냐고요. 조던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퍼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읽지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지목될까봐 항상 눈을 피했어요. 지금은 새 단어를 보면 소리를 나눠서 읽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소리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리아가 다음에 말했습니다. 영어가 무섭지 않아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면 단어가 그냥 보여요.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뒤편에서였습니다. 브래들리 로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브래들리는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사만다도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영어가 무섭지 않다고. 저는 그게 한국 문자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방이 조용했습니다. 레이첼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스탠 맥컬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니엘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결과를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자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몇 달 뒤 주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던 학교가 가장 빨리 회복한 학교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진짜 교육 강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부터 생각한 나라라는 걸요. 저는 오하이오 주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발표 이후 6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시범 교육 프로그램 공식 승인 및 확대 적용 검토 통보.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교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 공립초등학교 4곳이 다음 학기부터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됐습니다. 다니엘의 연구팀이 각 학교에 연구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비와 지역교육재단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에밀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랑 에듀케이션 위크에서요. 저한테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교사가 직접 설명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거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뭘 말해야 하는가?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글이 영어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어를 설계한 사람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왜 백성이 글을 못 배우는가? 그 질문이 지금 우리 교실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왜 아이들이 읽기를 두려워하는가? 저는 노아를 떠올렸습니다. 공책에 혼자 한글을 쓰던 아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했던 아이. 저는 그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공교육 예산으로 국내 총생산의 5.4%를 씁니다. 1인당 교육 지출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번째입니다. 그런데 미국 성인의 읽기 능력 조사에서 약 3천만 명이 기초 읽기 수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이 방식이 계속 쓰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질문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전에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물었어요. 지금은 왜 못 배우는가를 먼저 물어요. 조던이 학기 말 발표 수업에서
긴 단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더듬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앉으면서 조던이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이제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말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소리를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눠서 다시 읽으면 되니까. 그게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배움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 문자 앞에서 누구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교육 7년 차입니다. 읽기지도 역량 재검토 권고를 받은 교사입니다. 개선 계획서 제출 기한 30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30일 안에 저는 한 아이의 공책에서 500년 전 왕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기 마지막 날 교실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가? 이것은 어느 나라 교육이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질문에 이미 답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 답이 500년이 지난 오하이오 주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